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발표가 됐죠. 지난 월요일부터 각 당의 목소리 듣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 역시 자유한국당이죠.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토론해보겠고요.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이런 이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슈들과 관련해서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어요. 같은 제목의 책을 펴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시민단체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저희 시사자키 지난 월요일부터 이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할 텐데요. 마침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으셨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워낙 정신없이 지내면서 100일이 됐네 벌써. 예. 벌써 100일. 정말 정신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정신없으셨던 게 뭐예요? 아무래도 UA 원전 문제 가지고 그 임종석 실장과 이렇게 상당한 그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때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지난번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 이렇게 방단에서 예. 방한 돼지 투쟁을 할 때 거리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그런 현장들이 아무래도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힘든 시간이었죠. 네. 제일 원내대표로서 잘하신 일은 뭐고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제가 잘한 게 있겠습니까?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진 자 기득권 웰빙, 흔히 말하는 금수저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예. 이제 서민 중산층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좀 웬만큼 가져갔다는 부분이 이제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네. 그리고 제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아주 훌륭하시고 또 참 좋으신 분인데, 예. 각 당의 입장이 있고 또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국회 이런 의사일정이나 운영 상황이 원만치 못하고 매끄럽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 예. 부분이 또 예. 아쉽게도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 문제도 사실 지금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개헌도 이게 참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만 없으면은 개헌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개헌인데. 예. 2018년도 개헌은 좀 왠지 참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개헌이 있다면은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만은 이 저항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특히 성자 독식에 있는 폐단이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늘 불행한 이런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예. 이 분권 대통령 또 책임 총리제를 강화해서 네.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좀 바꿔내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졌는데 예. 그런 게 좀 상당히 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와대가 3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청와대 개헌안을 설명하고 26일 날 이제 국회에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측면은
대통령 개헌하는 그 절차나 내용 과정이 모두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반칙이다. 우선 개헌안을 성안하는 이 과정부터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예. 이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거쳤습니까? 아니에요. 예. 이제 와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또 거수기 노릇시키는 심의를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역대급 사기 행각이 될 것이에요. 오늘 예.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왔어요. 네. 여야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하셔서 이거는 사실상 안 만나셨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평화당 뭐 이런 민평당도 안 만났고. 예. 뭐 야당들이 일부 다들 좀 거부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예. 대통령 개헌 발의면은 주무장관이 이 개헌 주무장관이 와서 국회에 예.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뭐 설명이든 보고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예. 대통령 참모 청와대 참모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죠. 예. 이 청와대가 저작거리 노점상도 아니고 뭐 또 청와대 참모들끼리만 모여서 개헌안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 현행 헌법조차 헌신짝 취급하는 정권이 예. 개헌안을 발의할 자격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죠. 예. 26일 발의 전에 절차상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치겠죠? 이제 오늘 제가 특히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요. 예. 당연히 대통령 개헌 발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절차는 대통령께서 잘 지키셔야죠.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 추진에 대해서 개헌 불장난이다. 불장난 예. 오래 하면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싼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발의 날짜를 지정했다가 늦췄다가 우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를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한 5일 늦추면서 예. 이걸 또 3일 동안 이 개헌 정치쇼를 지금 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발의하면은 발의하는 것이고 한 번에 이렇게 쭉 개헌 발의의 내용을 가지고 예. 뭐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밝히시면 될 것인데 3일 동안 이걸 쭉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 개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이 성사되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이렇게 국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또 동의 절차를 구하는 어떤 그런 협의 한 번 없이 예.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덜렁 던져 나와버리면 그렇게 해서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은 전부 이게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인정으로 대통령께서 개헌을 원하신다면은 예. 원래 개헌의 주체는 아무래도 국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뭐 개헌의 유래는 국회지 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국회에서 1년 3개월이나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안을 내는 것이고 안을 내지만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주면 우리는 그 안 폐기하겠다. 계속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기 전에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개헌이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지를 가지고 예. 개헌 논의를 이렇게 여야 간에 불을 붙여봤지만은 정치적 입장과 이해가 달라가지고 쉽게 합의가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작년 연말 원내대표 되자마자 개헌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애초 올 연말까지 한다는 걸 또 10월 9월 이렇게 앞당겨서 예. 국회에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동시 실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개헌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예. 개헌 내용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은 예. 개헌 일시는 뭐가 문제냐. 예.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예. 조금 이렇게 뭐 다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짜 개헌을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개헌 정국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뭐 개헌을 막으려고 하는 처사인지 자, 보면 알잖아요. 그 개헌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시면 지금 그럼 저는 기존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6월 말까지로 이 헌법 개정 특위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6월 말까지 합의해서 그 후리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6월 말에는 합의가 되고 5월 초에는 합의가 안 되나요? 아니 그래서 예. 제가 6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 개정 특위위원회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개헌 논의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4월 달이면 어떻고 5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래서 된다. 제가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늦어도 예. 국회가 6월 내에는 여야 합의로 알겠습니다. 개헌을 발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 5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5당들이 그렇습니다. 모여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 사실상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GM 국정조사도 좀 의사일정이 잡혀야 되고 또 미투에 대한 이런 사회적 대변혁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예. 성폭력 건절 대책 특위 이런 걸 위해서 국회가 소집된 만큼 예. 뭐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가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가자 이런데 이게 뭐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좋다 뭐 그럼 개헌 논의부터라도 먼저 시작하자.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원식 원내대표께서 예. 민주당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럼 하자.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알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안하셨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안하셨던 4개 야당만 따로 모이자라고 하는 제안은 이제 철회된 거군요. 5개 정당이 다 모이는 거군요. 이런 것이죠. 그 개헌 협의체 야사당, 예. 민주당은 이제 집권당이고 예. 나머지 4개 정당은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야사당이 개헌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가지고 예. 지금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개헌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예. 네? 그런 입장으로 야사당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야당들이 받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받는 당도 있고 예. 바른미래당은 받고 알겠어요. 정의당은 반쯤 받고 뭐 입장이 다 달라요. 민평당은 안 받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개 정당이 개헌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은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니까 교섭단체끼리 먼저 만난다. 바른미래당, 예.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교섭단체들이 개헌 논의를 이제 불을 붙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중요한 건 개헌 내용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 강조하셨고 예. 국회에서 총리를 이게 선출입니까? 추천입니까? 그 정확하게 어느 거죠? 자유한국당이 아니?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저희들 예. 국가 권력 구조는 예. 그렇게 입장을 정했는데 그럼 거기에 핵심이 그러면은 이 책임 총리 선출이냐 추천이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는 협상에 좀 여지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알겠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이 책임 총리가 국정 전반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역할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도 있고 그냥 추천만 할 수도 있고 그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거는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 저는 저희들의 뭐 그런 하여튼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이 뭐
너무 협상을 하면서 예. 자신들의 완고한 입장만 가지고 예. 이렇게 한다면은 예. 뭐 그 협상은 일찌감치 깨자는 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개헌의 기본 입장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가지고 예.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개헌안의 마지막 날 설명이 이제 권력구조 부분이고 거기는 그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없애고 이런 등등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책임 총리 분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예. 참 이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예요. 아하. 그러니까 다 좋아요. 예. 다 좋은데 예. 상당한 뭐 그런 입장을 또 보이시는 것도 좋은데 예. 핵심은 예. 4년 중임제를 하시는 것도 연임제입니다. 정말 입장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내용. 그렇지만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9명의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비명에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은 예. 불명예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깜빵가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고가 빠졌다는 얘기는 총리를 그렇죠.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빠졌다는 거죠?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예. 다 그런 불행한 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는 각고의 의지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빠졌다. 저는 그래서 네. 이게 빠져도 개헌 협상은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예. 협상 과정에 또 이제 뭐 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까지 하게 되는 건 완전 내각제를 의미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약에 홍준표 총리면 이게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이런 건 국민 투표에서 아마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너무 비유를 참 너무 참 그 가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비유는. 네.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하면 참 누가 봐도 이게 뭐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러겠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된 국가들이 거의 답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 정도만 지금 대통령제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입니다. 거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총리를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하고 또 추천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그렇죠. 뭐 국민들께서도 이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늘 불행한 이 대통령의 종말 이것도 이제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가 총리를 선출 내지 추천하고 그 권력과 대통령 권력과의 관계 부분은 협상 카드로 계속 남겨두겠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개헌을 성사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준비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죠? 이게 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공연에 대한 답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잘 알려져 있지만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뭐 레드벨벳, 정인 국내 대중 가수들로 구성된 160여 명이 오늘 31일부터 평양에서 두 차례 공연합니다. 예. 공동 보부문이 이미 발표됐는데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한 번,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좀 나이가 있는 가수들에다가 젊은 아이돌 그룹까지도 함께 포함이 됐죠. 이게 우리 그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류가 북한에서 통한다. 이제 젊은이들이 예. 한국 이제 뭐 아이돌 그룹 노래 많이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레드벨벳, 소녀시대 서현 씨가 참가자로 이름 올렸는데 뭐 그 나오는 이야기가 전통곡이나 민요, 관현악보다는 대중가요 위주로 구성될 것이다. 예. 1회 공연은 우리 측 공연 위주, 2회 공연은 합동 공연이 되면 이제 1회는 아마 우리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2회는 뭔가 공감대가 있는 노래들이 꽤 나오겠죠. 우리 가수들이 뭐 북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 예술단이 우리 노래를 부를 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사전 점검단 오늘 떠났나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후에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예. 탁현민 선임 행정관 공연기획자 출신이잖아요. 네. 점검 단장격입니다.
탁 행정관이 이제 공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됐지만 공연이라는 게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지난번 북한 예술단이 내려올 때도 가사 같은 거 우리 이제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것은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번에는 취재단도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뭐 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다 남북 정상회담 정지 작업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측 공식 방북단이 16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간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아시안 게임 때나 뭐 고위급 접촉 때 북측 인사 응원단이 오긴 했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었죠. 뭐 없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대중들한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밝히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해빙 분위기 이제 비가역성 되돌리기 어려운 분위기를 강화하고 뭐 북한 인민들한테도 이렇게 다 내놓고 진행하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연단 이런 활동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도 열리지 않겠어요? 네,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29일 날 판문점 북측 통일가게 하자. 네. 이제 우리 통일부가 제안을 했는데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고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등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북측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네. 북한도 하겠다는 거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북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초청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서울 평양 교류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거는 뭐 한두 달 사이는 아니고 한 가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동안 사실 그 한동안 하다가 말았던 경평 경평 축구 대회 같은 거 하자 이런 예.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해요. 어. 이때 초청하자. 이게 예. 서울시에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선거가 2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일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북한 측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화답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려면은 결국 비핵화하고 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류가 있으면 물자도 뭐 최소한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그게 제재에 걸리는 거냐 안 그렇죠. 걸리는 뭐 거냐. 비행기 이게 맞니 예. 안 맞니 이러는데 이건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뭐 10월까지 내다보고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거 아니냐. 예, 예. 자기들이 이제 로드맵에 의하면 빨리빨리 풀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간 끌기 쪽보다는 예. 조심스럽게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어야만 이게 가능한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가능한 것들까지도 하자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전제로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밝힌 게 아니 남북만이 제재를 풀 수 없다. 이건 밝혀놓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렇죠. 예. 자, 잘 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아까 1부 윤태곤 그 실장과의 이야기 도중에 윤태곤 실장이 잠깐 착오를 일으켰나 봐요. 금년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내년 전국체전이 제100회 전국체전으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금년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시작 뜬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챙기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네. 네, 최순실이 비선 실세임을 입증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그 영상을 보도했던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뭐 실시간 검색에도 올랐던데 어떤 일인 거예요? 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월간조선의 단독 기사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요. 후속 취재에 나선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이 부장은 성폭행 사실은 없다. 월간조선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기사를 곧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표 제출 이유에 대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후에 월간조선 기사는
삭제됐지만 이진동 부장이 미투 관련 문제 제기에 책임지기 위해 사표를 냈다라는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미디어 오늘이 추가 취재를 했는데 뉴스타파가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이 사안에 대해서 취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취재하고 있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까지는 드러난 게 없군요. 네. 네티즌들 반응은 어때요? 네, 제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기사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댓글들이 많아서 소개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진동 부장의 이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실검에 올랐었고 자신의 SNS에 관련 기사 링크를 건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오늘 네티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는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이 부장의 사표 소식과 관련해서 언론계 미투 신호탄 되나라는 제목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등이 추가 취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있으면 좀 더 보도가 나오겠죠. 다음 소식은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질 뉴스인데요. 한국인의 연간 휴가 일수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도 안 된다. 네. 예. 통계청이 오늘 2017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휴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평균 5.9일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휴가를 아예 못 갔던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평균치는 훨씬 짧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만큼 직장인들이 휴가를 충분히 즐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 네, 또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반응은 26.2%였는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54.2%로 가장 많았고 시간 부족이 24.4%로 2위였습니다. 네. 네, 네티즌들은 뼈 있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니 저출산이어도 할 말 없을 듯. 이 정도면 국민이 아니라 진짜 헬조선에 사는 노예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참 5.9일이라는 게 전체 평균인 줄 알았더니 그나마 그것도 휴가 경험이 있는 사람 평균이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소식은요. 네, 그 10대 청소년들이 국회 앞에서 눈물의 삭발식을 단행했습니다. 왜 어떤 삭발식이에요? 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아하. 네, 4월 내 선거 연령 하향하라. 6월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참여 보장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면서 10대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밀었습니다. 남학생도 아니라 여학생들도? 네. 예.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가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삭발식에 참여한 16살 김윤송 양은 어린 것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뺨을 맞고 머리채를 휘어잡힌 적이 너무나 많았다라면서 삭발도 참정권의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7살 권리모 양은 청소년도 시민이다.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오늘 삭발식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4월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어허. 또 오늘 행사에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내 정당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서 연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도 선거 연령 하향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서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건데요. 예.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현행법상 18세는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나이지만 선거권은 없거든요. 예. 의무와 함께 권리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여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또 반가운 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낸 혁신안에 선거 연령 18세 이하가 또 들어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조금 아까 이 삭발했다고 하는 그 권리모 학생 내일 아침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같이 좀 관심 갖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들과 함께 토론해보는 정치 토크 시간이죠. 오늘은 이 남북관계 문제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의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논점은 이번에 이제 한미 간 연합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 규모를 줄여서 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뭐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연합 훈련을 더 세게 해야 우리가 대북 협상에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론을 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우리도 북한한테 좀 성의를 보일 측면에서 이렇게 줄여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자 어떻게 보세요, 박용진 의원? 저는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에 앞서서 뭐 일단 악수를 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 웃는 얼굴에 서로 그 침뱉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악수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 북쪽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군사훈련, 이건 뭐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한미 간에 협의해서, 우리가 그 같이 협의해서 군사훈련의 주체인 우리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자연스러운 완급 조절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네. 백성주 의원님 생각은요? 예, 지난해 또 이전 해에 훈련 기간 중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지 않고 있고 또 국방부가 정말 당당하지 못해요. 그 훈련 범위를 축소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 북한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을 제대로 알리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회담을 깰지 모른다 이런 인식이 바닥에 깔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회담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건데. 그렇죠.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가 유지하고 있던 최대한의 압박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예. 회담의 성공에서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예년 수준의 훈련 또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아하. 또 가장 훈련의 핵심적인 것이 전시에 미군이 한국에 전개하는 절차이다 방법에 대한 훈련입니다. 예. 이런 5월 중순에 되는 훈련이 이게 이제 미 해군이 훈련하고 공군이 훈련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방부 대변인, 합참 대변인이 그거는 그 훈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식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방부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 예. 국방부 장관 훈련 재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추궁해도 국방위 추궁해도 회담 재개할지 모르겠다. 예. 이런 입장을 하다가 발표하고 나서도 너무나 당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박용진 네. 의원 반론해 보시죠. 네, 저는 근데 자유한국당은 국방부한테 당당하지 못하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렇게 입장이 각각 다르신지 모르겠는 게 우리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에 북에서 열병식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그거 아니었어요? 잔칫날 뭐 하는 짓이냐 예.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그 축소하라, 폐지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그 마찬가지로 역지사지 해보면 그 북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화를 하겠다고 같이 회담 날짜까지 잡아놓고 장소까지 잡아놓고 굳이 그렇게 군사훈련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북한의 입장이나 사실상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정부가 북에 어떻게 얘기를 전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북으로서도 열병식의 의미를 축소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군복이 아니라 약간 우스꽝스러운 중절모를 쓰고 나와서 예. 또 부인까지 제동하고 나와서 그 열병식 의미를 그냥 국가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완급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북핵 관련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인데 군사훈련 이걸 축소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또 공격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열병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거랑 안 맞는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브룩스 연합사령관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내년 수준을 하는 겁니다. 예. 하는데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이 미군이 그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전개하는 공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맥선더 훈련이에요. 예. 또 해군이 전개하는 훈련이 프리덤 배너 훈련인데 훈련 그대로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이것은 키 리저브 훈련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국방부가 너무 공식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예. 이게 1912년 이전에는 RSOI 훈련으로 같이 했던 거예요.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5월 중순에 훈련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은 어떨 때는 포함되고 어떨 때는 포함 안 된다고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하. 국방부가 정부는 뭐 남북회담에 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까 봐 전전긍긍해서 이런 배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것도 우리 눈치 보기라고 하지만은 예. 국방부는 국민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훈련하는 건 하는 거고 예. 이런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대목은 알겠고요. 보다 좀 더 큰 주제인 훈련 기간의 문제라든지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지 않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동의한 거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연합훈련이기 때문에 훈련 계획상에 오래전에 준비했던 것을 주한미군 사령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서 연기되었던 것을 11년 스케일 유사한 수준으로 한다고 이렇게 미국이 발표했거든요. 예. 같은 수준으로 발표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계속해서 이것을 5월 중순에 하는 훈련은 이번에 하는 훈련이 포함이 안 된다. 미국 단독으로 하는 거다. 예. 미국 단독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한반도에서 훈련한 건 다 한미연합훈련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주 의원 역시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라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박용진 의원 한 말씀 하시겠어요? 우리가 활을 땡길 때요. 힘이 아주 센 사람이 활을 땡긴다고 활을 많이 땡길수록 화살이 멀리 나가죠. 그 이제 자기 힘껏 땡긴다고 땡겨서 잘못하면 활이 부러져 버리면 그거는 뭐 활을 쓸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 완급 조절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는 군사적인 대응을 그리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또 역시 무조건 힘자랑 많이 한다고 그래서 무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 우리가 뭐 압박용으로 된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활을 쓰지 못하는 활이 부러지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속적게 이 상황을 잘 관리를 하고 예. 우리가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우리가 주도해서 지금 이 평화 무대에 지금 올리고 있는 거고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우리에게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지금 귀를 쫑긋 세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주도하는데 예. 뭐 군사훈련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열린 태도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해서 가야죠. 그런 예.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작은 문제를 삼아서 알겠어요. 이렇게 판을 흐리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 들어요. 전체적으로 큰 판이 변했으니 좀 작은 완급 조절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백성주 의원 마지막 한 말씀. 훈련을 제대로 하고 훈련 내용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판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판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회담의 목적을 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당도 저도 이 여러 가지 준비된 회담들이 성공하기를 다 바라고 있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많이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남북회담의 성공 또 북미회담 성공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백성주 의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이어주시기 바라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최초 언급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2007년에 2차 남북한 정상회담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예.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때 합의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괜찮습니다만 저는 지금 생각할 때 종전선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한반도 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예. 북한의 핵 개발, 북한의 도발 때문에 한반도 긴장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이번의 의제는 이런 복잡하고 이런 주제보다는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거기에 의제를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세요? 남북미 정상회담이 3자 정상회담이라면 저는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대박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 딱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참 답답한 건 우리 정부가 우리 그 젊은이들의 목숨으로 겨우 지킨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 휴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 미국이 알아서 휴전 협상 다 하고 알아서 그 휴전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의 평화냐 전쟁이냐 문제에 있어서 또 휴전을 깨고 갈 거냐 말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당사자인데 마치 외톨이처럼 구경꾼처럼 전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일에 남북한과 동시에 미국과 함께 이걸 한다고 그러면 한반도 문제의 당당한 주인으로 북핵 폐기의 길을 잡아나가는 예. 당당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휴전 체제를 영구 평화 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거, 경쟁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 과정이 예. 저는 북핵 폐기와 또 미국과 북한과의 새로운 국교 관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만요. 좀 교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좀 다르게 이게 그 대한민국이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굉장히 한번 더 생각해 볼 주장입니다. 이건 서명이 당사자는 아니지만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서명이 유엔사 이런 거 서명 당사자 우리가 유엔사 안에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지금까지 모든 주장은 서명이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휴전의 당사자이고 미래 교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휴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씀은 조금 제가 생각해 볼 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사령부 산하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신 거죠. 어쨌든 이 남북미 삼국 정상회담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엔 두 분의 시각차이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백승주 의원께서도 그거 언급한 건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까지 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일단 북핵 폐기에 집중하다 이렇게 언급하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박용진 의원은 북핵 폐기와 함께 거기까지 동시대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말씀 듣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법원에서 서류 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늦게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한 말씀씩만 들을게요. 박용진 의원 그리고 백승주 의원. 예,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 포토라인에서 구속의 대상이 되어가고 하는 것은 국민들 누구도 좀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간에 대통령이 이 온갖 심하게 말씀드리면 좀 자범 수준의 뇌물을 받고 또 정말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공적으로 썼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후에 사회정의와 역사적인 어떤 그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엄벌에 처해야 되고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백승주 의원 한 말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대통령이 아니든 자범 수준이라 우리가 방송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고요. 국민과 역사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성찰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 또 그 이후의 역사에서 보면은 정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정치적 참화 사하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사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정치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사법적 재단과 정치 속청 이렇게 평가받은 게 있습니다. 이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억울함이 없도록 대통령이 아니든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많이 성찰하고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한 말씀씩 듣고 법원이 어떤 판단 내릴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윤택의 딸을 마중하러 김해공항에 가는 것을 놓쳤다는 이유로 엄청난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폭력을 당한 단원도 있었는 등 수십 명의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폭력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1999년 3월경 발성 연습을 이유로 한 여자 단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2시간 동안 앞뒤 사방으로 세게 흔들어대면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였고 안마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50에서 70명의 단원들 앞에서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머리카락을 휘어잡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이윤택에게 구타당하여 고막이 파열된 남자 단원만 2명이고 구타당하여 정신 이상이 된 선배들도 몇 명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이윤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극장들, 그 극장 중에 상당 부분은 이 단원들이 다 지었습니다. 뭐 벽돌 나르고 심지어 배관공사 뭐 이런 것들까지 거의 다 단원들이 했었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팔기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밖에 있어서는 재산도 은닉하고 처분하고 할 수 있고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더 두렵게 할 수도 있고 계속되어 온 범행이기 때문에도 구속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구속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이윤택 씨 연극계에서 워낙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 측면에서 관계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나 협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윤택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21일에 신청이 됐고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실질심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자회견 내용 중에는 뭐 그 극장, 즉 재산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언급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불투명하게 쓰인 걸로 추정된다. 그리고 또 단원들이 숙소나 극장 건축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 또 단원의 통장과 도장을 수거해서 관리했다. 뭐 이런 등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요. 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시효나 이제 혐의 내용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경찰은 고발된 62차례 성폭력 중에 24건만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2010년에 상습죄 조항 추가 이전에 이루어진 성폭행 혐의 이거 이제 구속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상습죄라는 것은 이제 친고죄임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면 하나의 연속된 죄로 보고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공동변호인단은 이 재정 취지를 좀 감안해서 62건을 포괄해서 하나의 죄로 보고 마지막 강제추행 종료 시점인 2017년 1월을 일괄적으로 시효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내일이 영장 실질심사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일 밤에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청계광장에서는 뭐 미투 관련된 말하기 행사가 열렸다고요? 340여 개 여성 노동 시민단체들이 모인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분에 이어 말하기 행사를 이제 주최해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아하. 이 자리에 나온 여성들은 살면서 겪은 크고 작은 성폭력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고 호소하고 또 서로 응원하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SNS를 통해서 자유발언 신청을 받아서 내일 오후 7시까지 이어 말하기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내일 오후 7시부터는 퍼포먼스, 공연, 또 청계광장 일대 행진 등으로 구성되는 성차별 성폭력 끝장문화제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요.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 연탄가스에 비유해서 파장이 커졌다 이런 소식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주영, 나경원, 정우택, 유기준 의원 등 자유한국당 중진 4명이 비공개 회동을 갖고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4가지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최고위원 부임을 통한 지도부 정상화 그리고 당 지지율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당 대표로서 언행을 진중하게 해달라 그리고 인재 영입에 전력 투구를 해달라라는 것인데요. 네.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는 직접적으로는 거론이 안 됐는데 뭐 일방적인 전략공천 문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와 중진 간의 갈등 더 증폭되는지 아니면 좀 봉합되는지 기로에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또 이기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반성문을 냈다고요? 이 김용태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이를 주도하는 세력에 굴복해서 보수 정치가 실패했다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또 사회구조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임시 방편으로 일관해온 점들 반성한다. 이렇게 이제 밝히는 어떤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 표명은 신보수주의 혁신안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니까요. 이후에 뭐 혁신안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부 공개가 됐던데 뭐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다 내려놓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대하던 이 투표 연령 인하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안들이 나왔던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혁신위에 아닌 거죠? 당이 이걸 결정할지 말지는 아직도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바른미래당 쪽 상황은 지금 어때요?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있는 안철수 전 의원이 인재영입 성과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전현직 수도권 지역 지방의회 의원 7명이 자유한국당 탈당해서 바른미래당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요. 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786명의 당원이 바른미래당에 합류했다 이런 사실도 공개가 됐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서울시장 후보 영입도 실패하고 특히 수도권에서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좀 상실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 역입 인사들에 대해서 곰팡내 나는 구태에서 탈당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곰팡내 나는 사람들을 분리수거해줘서 고맙다. 이런 입장을 내서 좀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에 대해서 이삭줍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미국 연준이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1.50%에서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의 취임 이후 첫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가팔라질 가능성이 예상이 되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장 충격이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서 매파적 접근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어떤 범위로 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1.5에서 1.75 사이 이렇게. 예.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금리가 1.5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더 높아지네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역전 이런 것들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은 환율, 주식, 채권 전반에서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FOMC 결과가 결국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에서부터 큰 충격이 전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금리 역전 상황이 장기화되면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리를 올리면 당장 걱정은 또 가계부채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인데요. 당장 아니라고 하지만은 한 5월 달 정도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해 말부터 미국 금리 인상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연말에는 최고 지금 연 6%에 육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좀 빨리 나서야겠는데 가계에서도 좀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금리가 올라가는 쪽이다. 이걸 각오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는 일본 교도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가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방북했을 당시에 북일 평양 선언했던 것을 고리로 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을 이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구상이라는 건데요. 예.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 다양한 기회와 수단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해 왔다라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는데요. 결국 핵심은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이 만나고 북미가 만나고 하니까 일본만 빠지는 거 아니냐. 이른바 재팬 패싱. 그걸 우려한 거겠죠. 그렇죠. 일본 정부는 그간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좀 당혹스러운 처지라는 거죠. 만일 남북 간 또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본인 납치 문제는 제대로 앞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좀 북미 정상회담 성사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급작스럽게 미국 방문 일정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도 됐습니다. 또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북일 정상회담의 공세를 취한다고 해도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 또 북미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변수겠지만 지금 아베가 내부적으로 아주 곤혹스럽잖아요. 사학 스캔들?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벗어나 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학 스캔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요. 아베 내각 지지율 그야말로 이제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문제는 이제 충격적인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도쿄 신문은 오늘 문제의 재무성 문서를 분석한 결과 공유지 매각 가격을 낮추는 과정에 재무성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성의 오사카 항공국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야당은 재무성 문서 조작의 책임자 중 한 사람인 사가와 노부이사 전 국세청 장관의 국회 소환을 이끌어낸 상태고요. 또 이미 구속돼 있는 가고이케 야스노리 모리토모 학원 전 원장의 구치소 면회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과정에 여기서 무슨 증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애초에 스캔들의 당사자인 아베 아키에 여사 페이스북에서 야당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서 또 구설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런 난국을 북일 정상회담으로 극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팎으로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등의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호타이어 인수에 나선 중국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의 차이용선 회장이 오늘 노사 합의를 존중하고 독립 경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이 회장은 산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금호타이어 인수 목적은 금호타이어를 소유하거나 기술을 가져가는 데 있지 않다면서 지리자동차의 볼보차 인수 사례처럼 이 서로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차이 회장은 노조의 합의를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함께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일단은 좋은 취지의 발언을 일단 시작한 셈인데 거기서 말하는 독립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본사를 한국에 두고 한국 경영진이 한국 회사법에 따라서 경영 계획을 결정하고 주주의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좀 부연을 했습니다. 국내 경영진은 한국인으로 구성하고 더블스타는 대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사회이사를 파견하는 형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이후 노조와 만나겠다면서 광주를 향했는데 지금 만남이 성사되고 있는지 그런 보도는 아직 없어서요.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청와대가 제출한 개헌안에 이 경제민주화 강화, 노동삼권 강화, 또 토지공개념 명문화 등등 아주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이 문제 지금 뭐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복지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최근에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낸 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단체의 공동운영위원장 오건호 박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우리나라가 부유한 건 맞아요? 경제력 규모에서도 그렇고요. 몇 위예요 지금 우리가? 최근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0위 안팎으로 보통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10등 정도 되나요? 경제력 진짜? 규모죠. 규모. 근데 이제 1인당 GDP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예.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살죠. 그만큼 양극화가 심하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 단체도 벌써 꽤 몇 년 됐죠? 예, 저희가 이제 6살입니다. 6년. 예. 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복지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절대적 기준은 없죠. 근데 통상 학계에서는 OECD 평균하고 보통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OECD 평균도 질적인 평가는 어려우니까 결국 양적으로 복지 지출 규모를 따지거든요. 그 나라의 GDP 대비.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약 10%를 복지에 사용하고 있고요. 네. OECD 평균은 20%, 정확히는 21%입니다만은 절반 미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북구 유럽은 GDP 30%. 그래서 OECD 평균의 절반, 북구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3분의 1. 예.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근데 그만큼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또 국민들의 조세 부담률은 높죠. 같이 가야죠. 그렇죠. 저희는 또 조세 부담률은 낮죠. 몇 프로쯤 돼요, 우리가 지금? 저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금이 잘 거쳐서 최종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작년도 조세 부담률이 드디어 GDP 20%를 넘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략 20%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내는 복지 재원은 세금 외에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도 약해요. 네. 그래서 사회보험료까지 합친 걸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GDP 25% 정도. 네. 그리고 OECD 평균은 35% 정도. 35. 그리고 또 북구 유럽 나라들은 40%대로 가죠.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일 복지가 잘 됐다는 북구 유럽은 40% 부담을 내고 30% 복지 지출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평균으로 따지면 한 35% 부담을 내서 20% 복지 지출을 쓰는데 OECD 평균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25% 정도만 부담하면서 10%만 쓰고 있다. 예. 전체 GDP로 보면. 예.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뻔하네요. 세금 예. 더 얻어서 복지 지출을 늘리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복지 진영에서도 세금 얘기는 좀 불편해하니까 소극적으로 얘기하고 복지 확대만 얘기하는데 저희 단체 특징은 복지는 반드시 재정을 수반으로 한다. 그리고 복지가 권리라면 또 재정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시민들의 의무다. 당연하죠. 또 세금을 더 내자는 주장도 저희가 하죠. 예. 예. 그런데 게다가 우리는 지금 급격한 이 인구 절벽, 저출산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급속도로 빨리 진전되잖아요. 지금 이미 복지국가에 도달한 나라들도 고령화 혹은 저출산의 문제에 직면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복지국가에 가지도 못했는데 그런 인구학적 도전이 더 심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중에
과제의 직면에 있죠. 그런 이중의 과제를 헤쳐가려면 아까 뭐 정답은 세금 더 걷어서 복지 지출 늘리는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 세금 더 걷고 복지 지출 늘리는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저희 시민들의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국민으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다 보니까 예. 이 세금은 결국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정부 그렇죠. 혹은 의회에 대한 신뢰인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이제 물결이 이제 출렁이고 있는데 제대로 나라가 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져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 자식들이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일정한 책임 인식이 발동될 수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고 이와 연동해서 이런 시민들의 조세 책임도 더 확대하는 게 같이 가야 됩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뭐 저희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이번에 청와대가 낸 개헌안에 이 경제민주화 내용, 뭐 경제민주화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은 이미 있었는데 네. 거기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라는 단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상생이라는 단어를 추가하기로 했고 또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야 한다. 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내용들이 쭉 들어가요. 네. 또 노동 3권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가고 그쵸. 있죠.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라고 하는 것도 헌법상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거 이미 지금 현행 헌법에 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저희도 예. 그랬거든요. 예.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왜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 혹은 뭐 헌법재판소 뭐 대표적으로는 워낙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협소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네. 번번이 헌법에 막힌 경우가 많았어요. 예. 아마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아예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명시를 해버리자. 명시하자. 예.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노동권 관련 조항, 그다음에 주거 관련 조항, 그다음에 뭐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들이 기본 원리가 현행 헌법에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걸 더 아주 강하게 더 구체적으로 명시했죠.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 헌법이 운영됐던 방식이 협소하고 보수적이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번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만약 이 내용대로 개헌이 된다면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회가 그러한 작업을 할지 여부는 물론 또 두고 봐야 되지만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네. 우리 대한민국 이 공동체의 기본 설계 원리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강하게 명시되면 예. 국회도 헌법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훨씬 압력을 받겠죠. 예. 예. 그뿐 아니라 헌법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면 예컨대 지금까지는 뭐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파업하면 그게 이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이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냥 근로조건 임금 몇 프로 올려달라. 그랬을 때 그게 협상이 깨지면 파업할 수는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 정리해고에 반대해서 하는 파업 같은 게 보장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헌법상에 만약 그런 규정이 들어가면 지금 기존의 뭐 노동조합법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관련 법률들이 다 위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 교사에 대한 노동 상권이 이건 헌법에서부터 제약이 되어 있고 예. 민간 부분은 헌법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협소하게 해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단체 교섭을 하더라도 이거는 교섭 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예. 해버렸는데 이번에 헌법에서 기본적으로 그 방향 그 교섭의 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예. 노동권을 규정한다고 지금 대통령 개정안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훨씬 더 교섭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단체 행동도 합법 그렇게 단체 행동이 되겠죠. 되겠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것도 긍정적인 거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그럼 맨날 파업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 제가 노사관계를 전공했습니다마는 파업은요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단체 행동은 결국은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파업이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면 시민들은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면 시민들의 압박 때문에 파업이 지속되지 못하거든요. 네. 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더라도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면 노동자들은 또 하죠. 파업을 하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헌법 혹은 법률적으로는 권리는 다 열어놓고 사실 그 단체 행동이 진행되고 여부는 결국은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거죠. 저는 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사실 아일로 회원 그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는 부끄러운 조항이거든요. 애초 헌법과 법률에서부터 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번 아마 대통령 발의 개정안대로만 된다면 노동상권에 관련된 조항들도 꽤 많이 정비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죠. 또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것도 역시 기존 헌법의 조항이 어느 정도 해석 여지가 있는데 예. 그동안에 보면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것들이 다 위헌 판정이 예. 났으니까 그런 위헌 판정이 나지 않도록 일단 더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좋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도 하시고 아마 토지 공개념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점으로 등장해서 이런 논쟁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100년 전에 자본주의가 막 그 부상할 때 그때의 자본주의가 지금 아니거든요. 네. 100년의 흐름 속에서 인간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일정한 이 재구성을 한 거죠. 수정 자본주의죠. 그래서 재산권도 보호하지만 그 재산권이 사람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면 조화, 조정, 규제를 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고 많은 서민들이 주거비 때문에 지금 허리가 휘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임대료 때문에 예. 지금 힘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아무리 토지 혹은 뭐 이 재산에 대한 권리가 존중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토지 주거에 관련된 기본 권리가 너무 제약되어 있다고 왔다고 봐져요. 그래서 예. 이번 토지 공개념 그 조항은 반드시 뭐 그 국회에서 논의될 때 반드시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보수 진영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규정하는 그런 선진국 사례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긴 하던데 반대로 그런 나라들은 국민들의 주거권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법은 그 나라를 만들 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일종의 협약서이기 때문에 그 헌법이 만들어질 때의 배경 그리고 운영 과정 속에서 개정할 때 그 사회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일례로 다른 나라 헌법에 만약에 토지 공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지금 다른 나라들은 특히 유럽의 나라들은 주거권이 보장돼 있고 임대료에 대한 제한이 규제가 강하거든요. 엄격하죠. 한국처럼 날뛰는 나라가 없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헌법은 그러기 때문에 토지 공개념의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에도 혹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단어보다는 주거권이라는 그런 권리 개념으로 이제 헌법에 명시되거든요. 다른 네. 나라에서는. 네. 그러면 그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각종 규제를 두는 거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에 대해서는 규제가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런 단어가 있느냐 맞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산적인 문제 제기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건 사회주의 헌법이다. 응? 우리나라를 좌파로 만들려고 하는 좌파 진영들의 사회주의 헌법이라고까지 말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아예 물론 일반 시민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인식이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니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담았다고 사회주의라면 그래 사회주의 하자. 저는 아예 이렇게 야유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뿐 아니라 뭐 노동 3권, 그렇죠. 경제 민주화, 사회적 경제 이거 가지고도 다 사회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바람직한 발전 모델로 생각하는 선진국들 유럽 나라들이 다 사회주의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이데올로기 딱지를 붙이는 건 지양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시민들이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귀를 기울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여기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또 많이 좋아하고 자주 가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것만 그렇죠. 비교해도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가봅시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에 독일을 베를린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베를린 시 단위에서 그 임대인하고 세입자, 임차인들이 공동 협회를 만들어서 교섭을 해요. 그래서 시 단위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정합니다. 우리처럼 집주인이 얼마씩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인상폭이 되게 작죠. 그래서 거기에 만나신 유학생도 만나고 거기 시민도 만나는데 주거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어요. 사는 데 있어서. 네. 물론 다른 걱정은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나라
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워낙 그 위헌 시비를 걸고 이거를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 또 워낙 집을 가진 세력들이 힘이 크다 보니까 저는 헌법적 조항에 근거를 해서라도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는 나라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토지의 공공성, 주거의 공공성,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번 헌법 개정 때 그런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런 거에서 딴지를 거는 건 좀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먹힌단 말이에요. 그 딴지가 아직도. 저는 제대로 한번 시민들이 토론을 한다면 예.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 보면 뭐 종합부동산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네, 논란도 종부세 그러한데 논란.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는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이제 그 2년마다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그 집에 살 수 있는 계약 갱신권, 네. 뭐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게 공약에 명시돼 있는데 안 하고 있죠. 아직. 주춤해요. 예. 왜? 집 가진 사람들 자꾸 이렇게 떠올리시는데 미리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정책으로 입안해서 제안하시라. 네. 그럼 물론 논쟁이 될 겁니다. 저는 아주 다수의 시민들이 지지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전에 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기득권 세력들이 지나치게 이걸 미리 염려해 가지고 논의조차도 봉쇄하는 게 있었다고 봐요. 예. 언론의 책임도 크고요. 예. 저는 이제 열어놓고 의제를 던지시라. 그러면 시민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그 방향을 저는 열을 거라고 봅니다. 네. OECD 평균만큼만이라도 좀 가봅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OECD 가입한 지 1995년이었나요? 하여튼 그쯤인데 20년 넘었죠. 아직까지도 평균에 못 갔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라도 좀 가봅시다라고 말하는 걸 두고 뭐 좌파들의 사회주의 헌법이다. 정말 말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먹힐 거다. 네. 그래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모델과 그 전략을 어느 정도는 담아낸 개헌안이다. 이렇게 일단 평가하실 수 있겠죠. 하여튼 지금보다는 전향적인 방향을 여기부터 담고 더 있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예. 시작이라도 이 정도 하자. 예. 알겠습니다.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다 발표가 됐죠. 지난 월요일부터 각 당의 목소리 듣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건 역시 자유한국당이죠. 오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매주 목요일 꾸며드리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문제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토론해보겠고요. 이번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이런 이슈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슈들과 관련해서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어요. 같은 제목의 책을 펴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시민단체죠.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저희 시사잡기 지난 월요일부터 이 개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 차례로 듣고 있죠.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연결할 텐데요. 마침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으셨네요. 김성태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워낙 정신없이 지내면서 100일이 됐네, 벌써. 예. 벌써 100일. 정말 정신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정신없으셨던 게 뭐예요? 아무래도 UA 원전 문제 가지고 그 임종석 실장과 이렇게 상당한 그 심각한 상황까지 갔을 때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지난번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 이렇게
단에서 예. 방한 저지 투쟁을 할 때 거리에서 이렇게 시위도 하시고 그런 현장들이 아무래도 뭐 기억에 많이 남고 또 힘든 시간이었죠. 네. 제일 원내대표로서 잘하신 일은 뭐고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뭐 제가 잘한 게 있겠습니까? 뭐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진 자 기득권 웰빙 흔히 말하는 금수저 정당이라는 이미지에서 예. 이제 서민 중산층 노동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체질 개선을 좀 웬만큼 가져갔다는 부분이 이제 보람이라면 보람이죠. 네. 그리고 제가 못한 부분은 사실상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아주 훌륭하시고 또 참 좋으신 분인데 예. 각 당의 입장이 있고 또 정치적 상황이 놓여 있으니까 국회 이런 의사 일정이나 운영 상황이 원만치 못하고 매끄럽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 부분이 또 아쉽고 또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 문제도 사실 지금 여야 간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개헌도 이게 참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의도만 없으면은 개헌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또 개헌인데. 예. 2018년도 개헌은 좀 왠지 참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18년도 개헌이 있다면은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비롯됐습니다만은 이 저항적 대통령제를 중식하고 특히 성자 독식에 있는 폐단이 이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늘 불행한 이런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예. 이 분권 대통령 또 책임 총리제를 강화해서 네. 대한민국의 국가 체제를 좀 바꿔내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되어졌는데 그런 게 좀 상당히 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청와대가 3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청와대 개헌안을 설명하고 실시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개헌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예. 개헌 내용만 국회에서 합의가 된다면은 개헌 일시는 뭐가 문제냐. 예. 그래서 개헌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다 판단해보면 알잖아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진짜 개헌을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가지고 이 개헌 정국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개헌을 막으려고 하는 처사인지 보면 알잖아요. 개헌을 하자고 하는 입장이시면 지금 그럼 저는 기존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6월 말까지로 이 헌법 개정 특위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 6월 말까지 합의해서 그 후리고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6월 말에는 합의가 되고 5월 초에는 합의가 안 되나요? 아니 그래서 제가 6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개정특위위원회 일정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개헌 논의 합의만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4월 달이면 어떻고 5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합의만 이루어지면 된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자유한국당의 개헌의 기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해서 늦어도 국회가 6월 내는 여야 합의로 알겠습니다. 개헌을 발의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5월 달까지는 아무래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그 5당들이 모여서 협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상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습니다만은 GM 국정조사도 좀 의사일정이 잡혀야 되고 또 미투에 대한 이런 사회적 대변혁의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 이런 걸 위해서 국회가 소집된 만큼 헌법 개정을 위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가고 국회는 국회대로 가자 이런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좋다 그럼 개헌 논의부터라도 먼저 시작하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원식 원내대표께서 민주당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그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다음 주부터 알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제안하셨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안하셨던 4개 야당만 따로 모이자라고 하는 제안은 이제 철회된 거군요. 5-5개 정당이 다 모이는 거군요. 이런 것이죠. 그 개헌 협의체 야사당, 예. 민주당은 이제 집권당이고 예. 나머지 4개 정당은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야사당이 개헌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모아가지고 예. 지금 대통령 개헌안 발의해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예. 우리가 개헌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예. 네? 그런 입장으로 야사당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야당들이 받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받는 당도 있고 예. 바른미래당은 받고 알겠어요. 정의당은 반쯤 받고 입장이 다 달라요. 민평당은 안 받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5개 정당이 개헌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일단은 국회는 교섭단체 위주로 운영이 되니까 교섭단체끼리 먼저 만난다. 바른미래당, 예. 민주당, 자유한국당 이런 교섭단체들이 개헌 논의를 이제 불을 붙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중요한 건 개헌 내용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고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 강조하셨고 국회에서 총리를 이게 선출입니까? 추천입니까? 그 정확하게 어느 거죠? 자유한국당이 아니?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네.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저희들 국가 권력 구조는 그렇게 입장을 정했는데 그럼 거기에 핵심이 그러면은 이 책임 총리 선출이냐 추천이냐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저는 해상에 좀 여지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켜서 알겠습니다. 책임 총리로서 이 책임 총리가 국정 전반을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그런 역할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어지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도 있고 그냥 추천만 할 수도 있고 그 추천한 것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고 이거는 협상 카드로 남겨두겠다. 26일 날 이제 국회에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런 측면은 대통령 개헌하는 그 절차나 내용 과정이 모두 어떻게 보면 반칙이죠. 반칙이다? 우선 개헌안을 성안하는 이 과정부터가 위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때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번 개헌안이 국무회의를 거쳤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와서 국무위원들 불러다가 또 거수기 노릇시키는 심의를 한다면은 이거는 국민을 기만하는 역대급 사기 행각이 될 것이에요. 오늘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 국회를 왔어요. 여야 이렇게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이제 좀 보고를 드리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유한국당은 거부하셔서 안 만나셨죠?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평화당 이런 민평당도 안 만났고 야당들이 일부 다들 좀 거부했죠. 이것도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 개헌 발의면은 주무장관이 이 개헌 주무장관이 와서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설명이든 보고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대통령 청와대 참모를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좀 납득이 가지 않죠. 이 청와대가 저작거리 노점상도 아니고 또 청와대 참모들끼리만 모여서 개헌안을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 현행 헌법조차 헌신짝 취급하는 정권이 개헌안을 발의할 자격이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죠. 26일 발의 전에 절차상 국무회의의 심의는 거치겠죠? 이제 오늘 제가 특히 이런 지적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대통령 개헌 발의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 절차는 대통령께서 잘 지키셔야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 개헌 추진에 대해서 개헌 불장난이다. 불장난 오래 하면 밤에 틀림없이 오줌 싼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하는 것이지 발의 날짜를 지정했다가 늦췄다가 원식 원내대표가 개헌안 발의를 좀 늦춰달라 그러니까 한 5일 늦추면서 예. 이걸 또 3일 동안 이 개헌 정치쇼를 지금 벌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발의하면은 발의하는 것이고 한 번에 이렇게 쭉 개헌 발의의 내용을 가지고 예. 뭐 대통령 입장을 이렇게 밝히시면 될 것인데 3일 동안 이걸 쭉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 개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이 성사되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국회에서 3분의 2의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이렇게 국회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또 동의 절차를 구하는 어떤 그런 협의 한 번 없이 예.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해가지고 뭐 덜렁 던져 넣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만일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은 전부 이게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책임 탓으로 돌리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진정으로 대통령께서 개헌을 원하신다면은 예. 원래 개헌의 주체는 아무래도 국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뭐 개헌의 유래는 국회지 예.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도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국회에서 1년 3개월이나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는데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청와대가 안을 내는 것이고 안을 내지만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주면 우리는 그 안 폐기하겠다. 계속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 하기 전에 상황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개헌이 국회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지를 가지고 예. 개헌 논의를 이렇게 여야 간에 불을 붙여봤지만은 정치적 입장과 이해가 달라가지고 쉽게 합의가 안 되고 있었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작년 연말 원내대표 되자마자 개헌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뭐 애초 올 연말까지 한다는 걸 또 10월 9월 이렇게 앞당겨서 예. 국회에서 6월 13일 날 지방선거에 저는 저희들의 뭐 그런 하여튼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입니다. 이 뭐 너무 협상을 하면서 자신들의 완고한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그 협상은 일찌감치 깨자는 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개헌의 기본 입장만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겠습니다.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개헌안의 마지막 날 설명이 이제 권력구조 부분이고 거기는 그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없애고 이런 등등이 들어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책임 총리 분권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이제 뭐 이번에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참 이 않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겠나는 그런 우려예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상당한 뭐 그런 입장을 또 보이시는 것도 좋은데 핵심은 4년 중임제를 하시는 것도 연임제입니다. 청문회 입장 연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그렇지만은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9명의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명도 비명에 돌아가시거나 안 그러면 불명예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깜빵가지 않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고가 빠졌다는 얘기는 총리를 국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빠졌다는 거죠? 이 제왕적 대통령 권력 때문에 다 그런 불행한 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거는 각고의 의지가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빠졌다. 저는 그래서 이게 빠져도 개헌 협상은 저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왜? 협상 과정에 또 이제 뭐 좀 양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까지 하게 되는 건 완전 내각제를 의미하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약에 홍준표 총리면 이게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이런 건 국민 투표에서 아마 부결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 해주시면요. 너무 비유를 참 너무 참 그 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비유는. 문재인 대통령 홍준표 총리하면 참 누가 봐도 이게 뭐 매칭이 잘 안 된다 그러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된 국가들이 거의 다입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 정도만 지금 대통령제거든요. 예. 나머지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입니다. 거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총리를 국회에서 이렇게 선출하고 또 추천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지만은 그렇죠. 뭐 국민들께서도 이 저항적 대통령 때문에 늘 불행한 이 대통령의 종말 이것도 이제 끝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회가 총리를 선출 내지 추천하고 그 권력과 대통령 권력과의 관계 부분은 협상 카드로 계속 남겨두겠다 이 말씀이네요. 저희는 어떻게 하든 개헌을 성사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였습니다. 윤태권 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준비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죠? 이게 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공연에 대한 답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잘 알려져 있지만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 정인 국내 대중 가수들로 구성된 160여 명이 오늘 31일부터 평양에서 2차례 공연합니다. 예. 공동 보부문이 이미 발표됐는데 평양 동평양 대극장에서 한 번,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한 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좀 나이가 있는 가수들에다가 젊은 아이돌 그룹까지도 함께 포함이 됐죠. 이게 우리 그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까? 한류가 북한에서 통한다. 이제 젊은이들이 예. 한국 이제 뭐 아이돌 그룹 노래 많이 듣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레드벨벳, 소녀시대 서현 씨가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그 나오는 이야기가 전통곡이나 민요, 관현악보다는 대중가요 위주로 구성될 것이다. 예. 1회 공연은 우리 측 공연 위주, 2회 공연은 합동 공연이 되면은 이제 1회는 아마 우리 노래들이 많이 나오고 2회는 뭔가 공감대가 있는 노래들이 꽤 나오겠죠. 우리 가수들이 뭐 북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렇죠. 북한 예술단이 우리 노래를 부를 네.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네. 사전 점검단 오늘 떠났나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오후에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예. 탁현민 선임 행정관 공연기획자 출신이잖아요. 네. 점검 단장격입니다. 탁 행정관이 이제 공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됐지만 공연이라는 게 계획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지난번 북한 예술단이 내려올 때도 가사 같은 거 우리 이제 정서에 너무 안 맞는 것은 걸러내는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북한에서도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번에는 취재단도 포함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뭐 예술단 공연 같은 것도 다 남북 정상회담 정지 작업으로 봐야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측 공식 방북단이 16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가는 거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아시안 게임 때나 뭐 고위급 접촉 때 북측 인사 응원단이 오긴 했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그리고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은 없었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대중들한테 남북 관계가 이렇게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밝히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해빙 분위기 이제 비가역성 되돌리기 어려운 분위기를 강화하고 뭐 북한 인민들한테도 이렇게 다 내놓고 진행하겠다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공연단 이런 활동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도 열리지 않겠어요? 네, 오늘 제안을 했습니다. 29일 날 판문점 북측 통일가게 하자. 네. 이제 우리 통일부가 제안을 했는데 조명균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고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 및 의제 등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북측 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역시 문제가 없을 겁니다. 뭐 네. 북한도 하겠다는 거니까요. 예. 지금 보면은 북측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초청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예, 서울 평양 교류 뭐 이런 거. 예. 근데 이거는 뭐 한두 달 사이는 아니고 한 가을 이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동안 사실 그 한동안 하다가 말았던 경평 축구 대회 같은 거 하자 이런 예.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올해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해요. 이때 초청하자. 이게 예. 서울시에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선거가 6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 일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북한 측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제안한 거에 대해서 화답을 한 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려면은 결국 비핵화하고 제재 완화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교류가 있으면 물자도 뭐 최소한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그게 제재에 걸리는 거냐 안 그렇죠. 걸리는 뭐 거냐. 비행기 이게 맞니 예. 안 맞니 이러는데 그러니까 북한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뭐 10월까지 내다보고 북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한 거 아니냐. 예, 예. 자기들이 이제 로드맵에 의하면 빨리빨리 풀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시간 끌기 쪽보다는 예.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그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어야만 이게 가능한 가능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가능한 것들까지도 하자고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전제로 그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몇 번 밝힌 게 아니 남북만이 제재를 풀 수 없다. 이건 밝혀놓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그렇죠. 예. 자, 잘 갔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조금 아까 1부 윤태곤 그 실장과의 이야기 도중에 윤태곤 실장이 잠깐 착오를 일으켰나 봐요. 금년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내년 전국체전이 제100회 전국체전으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전국체전을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금년으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셔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2부 시작 뜬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졌을 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챙기는 장면이 방송에 보도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었죠. 네. 네, 최순실이 비선실 쓰임을 입증하면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때 그 영상을 보도했던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드러나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뭐 실시간 검색에도 올랐던데 어떤 일인 거예요? 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월간조선의 단독 기사로 처음 알려진 내용인데요. 후속 취재에 나선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이 부장은 성폭행 사실은 없다. 월간조선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기사를 곧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표 제출 이유에 대해서는